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화려한 차트와 복잡한 공식을 휘두르는 전문가가 아니라 자신이 매일 먹고 매일 쓰는 제품과 동네 골목을 무시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가난하게 주식 투자하다가 망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왜냐? 지금부터 풀어드리는 피터 린치의 진짜 투자 전략을 제대로 깨우치고 나면 유튜브에서 떠드는 온갖 급등주 추천 무조건 사세요. 영상들이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식 초보자든 이미 몇 년째 물려서 고통받고 있는 투자자든 이 영상 하나로 투자 마인드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피터 린치가 실제로 증명한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 지금 당장 집중하세요.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당신의 주식 투자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문 투자자보다 아마추어 투자자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정보도 많고 분석력도 뛰어나니 당연히 개인보다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분기마다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단기적인 성과에 쫓기고 정해진 투자 규정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제약을 받습니다. 반면 평범한 개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얻는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고르거나 카메라를 살 때 어떤 제품이 좋고 어떤 제품이 나쁜지, 어떤 내장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어떤 내장이 텅텅 비어가는지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는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목이 바로 주식 투자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동네 마트에 갔을 때 어떤 브랜드의 과자가 매대에서 빠르게 사라지는지, 어떤 카페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지, 이런 사소한 관찰이 결국 10배 수익을 내는 종목 발굴의 첫걸음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누군가의 추천만 듣고 무작정 따라 사는 행위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만의 명확한 목표와 태도를 정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정립하고 그것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태도가 결국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결국 투자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주식시장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라 투자자 자신입니다.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는 곳이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박식 투자입니다.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어떤 한 종목에 몰빵하고 주가가 오를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방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그 투자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안전한 채권을 좋아하고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주식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은 분명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지만 아무리 좋은 우량주라 하더라도 나쁜 시점에 비싼 가격으로 매수한다면 커다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가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은 주식을 고르는 체크리스트와 더불어 적정한 가격인지 따져보는 가격 판단 기준이 함께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노련함이 쌓이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주식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얻는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돌아오는 이례적인 수익입니다.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늘 도전해볼 만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기 전 자신에게 반드시 3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집은 마련되어 있는가? 부동산이라는 기본적인 자산 안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돈이 필요한 상황인가? 단기간 안에 써야 할 돈은 절대 주식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원칙을 끝까지 지켜낼 자질이 내게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회사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았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방향을 예측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시장을 예측하는 데만 내달렸다면 단 한 푼도 벌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시장의 사이클을 마치 칵테일 파티에 비유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승장의 첫 단계에서는 아무도 시장이 다시 오를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식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고 누군가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을 밝혀도 화제는
곧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상승장의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에게 조금 더 관심을 보이며 주식시장이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을 슬쩍 던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사람들은 다른 화제는 다 제쳐두고 펀드 매니저에게 몰려와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에게 매수할 종목을 직접 가르쳐 주려고 듭니다. 이 단계에 도달했다면 시장이 정점에 다다라 곧 추락할 것이라는 매우 확실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 너무 비싸진 인기 종목들에 무작정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미 모든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종목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장 전체의 흐름과 개별 종목의 투자성과는 사실 큰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곁눈질로 살펴보는 참고용 장소에 불과합니다. 시장과 무관하게 가격이 합리적이고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투자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투자하지 않으면 됩니다. 전체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해도 그 안에는 분명 가격이 적정한 개별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결국 자신만의 명확한 투자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종목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10배 수익을 내는 종목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가장 좋은 발굴 장소는 바로 우리 집 근처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을 의미하는 이 종목들은 거창한 증권사 리포트나 화려한 분석 자료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동네 골목, 우리가 자주 들르는 매장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이런 대박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좋은 기업이라면 결국 주가는 그 가치를 따라 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특히 소매 유통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 기업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먼저 발굴해낼 수 있는 강력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어떤 제품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회사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매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 제품이 회사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그 제품이 성공했을 경우 회사의 이익이 실제로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가늠해봐야 합니다. 시장 전체를 예측하려 들지 말고 그 회사의 특정 제품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진실은 가장 높은 수익률은 대체로 소형주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거대해진 대기업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거는 것은 잘못된 희망일 뿐입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형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는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성장 단계에 접어든 성숙한 대기업은 머지않아 한때 고성장이라 칭송받던 업종들조차 결국 저성장 업종으로 바뀌게 되는 운명을 겪습니다. 회사가 작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업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이 이 유형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결국 영원한 성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때 칭찬받던 분석가들조차 시간이 지나면 우스운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대형 우량주는 안정적이지만 두세 배 정도의 수익에서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량주만으로는 진짜 큰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말 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 대형 우량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대형 우량주를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항상 보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나 시장 충격이 왔을 때 든든하게 버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생활 필수품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성장주는 하나의 새로운 공장만 성공적으로 가동해도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신생기업은 더욱 위험합니다. 반대로 자금이 충분한 신생기업이라면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그 회사의 자산과 부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소형 구성장주는 시장에서 사라질 위험이 있는 반면 이미 커진 대형 구성장주는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주가가 가파르게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 고성장주 가운데서도 사라질 위험이 낮은 견고한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진짜 핵심 역량입니다.
경기순환주는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활력을 찾을 때 대형 우량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투자 시점이 그 어떤 유형보다 중요합니다. 시점을 잘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경기순환주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주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심을 놓지 않는 습관이 결국 좋은 타이밍을 잡는 비결이 됩니다. 결국 답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주 눈에 밟히거나 실제로 사용해보고 효과가 좋다고 느낀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회생주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회생주 투자가 주는 가장 큰 매력은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전체 시장의 흐름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고른 회생주는 시장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악화되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장점은 그 회사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투자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업 악화 자체는 매우 위험한 신호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산주라는 개념도 흥미롭습니다. 마치 1,000원을 주고 산 지갑 안에 2,000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회사의 실제 보유 자산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보다 훨씬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자산주는 한번 잘못 물리면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고성장주가 어리석은 경영 판단으로 사업을 악화시키면 결국 인기를 잃고 회생주로 전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사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면 그 회사를 분석하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업종에서 아무리 탁월한 경영진이 회사를 이끈다 해도 경쟁이 거의 없는 단순하고 평범한 업종에서 무난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사업이라는 점 자체가 큰 강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투자 대상의 특징 중 하나는 회사 이름이 따분하고 다소 우스꽝스럽게 들리면서도 동시에 지루하기 짝이 없는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춘 회사라면 정말 굉장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대형 증권사의 화려한 분석가들이 절대 먼저 접근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회사가 갑자기 유행을 타고 과대평가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그 시점을 매도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소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로 혐오스러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도 의외로 투자 매력이 높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다가가고 싶어하지 않는 사업일수록 경쟁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모회사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기업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모회사는 자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자신의 평판에 흠집이 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분리된 자회사는 독립성을 얻는 순간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새로 부임한 경영진은 비용을 절감하고 창의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거의 보유하지 않고 증권사, 분석가들이 거의 다루지 않는 회사는 그만큼 관심이 적어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장이 정체된 업종이라 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화려한 고성장 업종보다 오히려 지루한 저성장 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확실한 틈새 시장을 확보한 기업,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좋은 후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사 내부자가 자신의 사비를 들여 직접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만큼 강력한 신호는 없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인기 있는 업종에서 가장 각광받는 주식으로 떠오른다면 그 즉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기 종목은 흔히 알려진 합리적인 가치 기준을 훌쩍 벗어나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결국 희망과 기대감만으로 떠받쳐진 주가는 오를 때만큼이나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사업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모방자들의 등장입니다. 어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를 모으면 똑똑한 인재들과 자본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수십 개의 경쟁업체가 동시에 시장 쟁탈전을 벌이면서 결국 모두의 이익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조심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종목을 두고 제2의 무엇이라고 추천하는 순간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방 대상으로 거론된 새로운 종목뿐만 아니라 원래의 종목까지도 함께 전성기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과 무관하게 무리하게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는 기업도 경계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이 형편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인수가 매우 훌륭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소문만 듣고 달려드는 투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무모한 도박의 가장 큰 공통점은 화려한 이야기 속에 정작 실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 회사의 전망이 그토록 대단하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투자해도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잡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판단의 출발점은 이익입니다.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결국 이익과 자산으로 귀결됩니다. 어떤 차트를 보더라도 이익의 흐름은 주가의 흐름과 거의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익이라는 본질에서 잠시 벗어나더라도 머지않아 결국 다시 이익을 따라 돌아오게 됩니다. 시가총액이 결국 영업이익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투자에서 자주 쓰이는 핵심 지표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투입한 금액을 회사가 다시 벌어들이는 데 걸리는 횟수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익 대비 2배 수준의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하면 초기 투자 금액을 비교적 빠르게 회수할 수 있지만 이익 대비 40배 수준의 비싼 가격에 매수하면 회수하는데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낮은 내력적인 종목들이 주변에 충분히 있는데도 굳이 비싼 종목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 지표는 반드시 같은 업종 내에서 비교해야 의미가 있으며 과거의 흐름을 추적해 다른 사람들이 과거의 이익에 대해 얼마를 지불했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매우 유용한 접근법입니다. 만약 이 지표에 대해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종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지표가 높은 기업은 그만큼 이익 증가율도 엄청나게 높아야만 그 높은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대했던 이익 성장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주가는 급속도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이 지표를 확인해 시장 전체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가늠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미래의 이익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5가지 핵심 확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지,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지,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지, 기존 시장에서 매출을 늘리고 있는지, 그리고 적자가 나는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5가지 단어, 비용 절감, 가격 인상, 신규 시장, 매출 증가, 적자 정리에 항상 초점을 맞춰 기업의 사업 현황을 들여다보면 그 회사의 미래의 이익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앞길에 어떤 함정이 놓여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계속 그려보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짧게라도 자신만의 투자 아이디어를 스스로 정리해보는 연습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공개하는 정보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 의외로 친절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회사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분위기보다 검소한 분위기가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과 부채가 정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유 현금은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매우 확실한 신호입니다. 부채가 줄어드는 것 역시 번영을 나타내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매출에서 특정 핵심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 현금이 풍부할수록 좋고 부채의 규모만큼 부채의 구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 대출금은 은행이 요구하면 즉시 상환해야 하지만 장기차 입금은 그런 압박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회생주를 평가할 때는 특히 부채의 규모와 구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소형 기업은 그만큼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당을 바라보고 투자할 생각이라면 경기 침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온 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회사가 최상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된 장부상의 가치가 회사의 실제 가치와 거의 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업권이나 다른 누구도 쉽게 따라 만들 수 없는 독점적인 기술력에는
추가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 때문에 특정 종목을 매입한다면 그 숫자가 정확히 잉여현금 흐름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지도 항상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고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회생주에 투자하기 전에는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연금 부담을 지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장률을 단순히 매장 확장과 동일시하는 것은 흔히 빠지는 착각입니다. 기존 고객을 잃지 않으면서도 매년 가격을 조금씩 올릴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중독성 있는 소비 패턴을 만들어내는 제품을 가진 회사는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됩니다. 성장주의 경우 적정한 가격, 지표 수준은 대략 10에서 30 사이로 보면 적당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소 과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꾸준히 비교적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는 종목, 그리고 성공적인 회생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시점의 종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고성장 기업이라면 그 회사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성장 기업의 생애는 보통 신규 시장 진입 단계, 안정적인 확장 단계, 그리고 성숙 단계라는 세 가지 국면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위험하며 각 단계는 보통 몇 년씩 지속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안정적 확장기가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간입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회사가 어느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지 계속 판단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들에 비해 가격 지표가 낮은지,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지, 내부자들이 직접 매입을 하고 있는지, 이익 성장의 실적이 꾸준한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 같은 재무 비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당 보유 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그 가격이 주가의 든든한 바닥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저성장주는 특히 배당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우량주는 가격 지표를 통해 비싼지 싼지 가늠하고 사업이 악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성장의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주식을 오래도록 보유할 계획이라면 과거 침체기와 시장 폭락 때 이 회사가 어떻게 버텨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경기순환주는 재고 상황을 유심히 점검해야 하고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가격 지표가 점점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지표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고성장주는 유망한 제품이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최근 몇 년간의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지표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경계해야 합니다. 회사의 확장 역량이 곧 성공의 핵심 공식이므로 앞으로도 확장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너무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도 오히려 장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생주의 경우 어려움에 빠진 회사가 다시 일어선다면 정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채 구조를 다시 살펴봐야 하고 새로운 주식을 대량으로 발행한 회사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정리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구조조정 자체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사업이 실제로 회복되고 있는지, 비용이 절감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전체 규모가 보다 효율적으로 압축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미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동일한 사업 모델을 다른 지역이나 다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사례를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무분별한 사업 다각화는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처음 상승 국면을 놓쳤다 하더라도 회사의 전략이 여전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운용 측면에서도 짚어볼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적당한 시장 상황에서 25에서 30% 정도의 수익률만 얻어도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기대는 오히려 쉽게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고 조급함을 견디지 못해 중요한 순간에 투자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묵히 계속 보유하는 사람이 자주 사고 파는 사람보다 실제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너무 자주 회변시키면 그만큼 수수료로 적지 않은 수익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래를 많이 할수록 단순한 지수 투자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보유 종목의 수는 몇 개가 적당할까요?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고 가격도 적절한 종목이라면 그 수가 몇 개든 모두 보유하는 것이 맞는 접근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며 보유한 종목은 계속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라면 보통 10개를 넘기면 관리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만약 큰 대박 종목을 노리는 전략이라면 오히려 종목 수를 넓게 분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실제로 가장 크게 오르는 종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금의 30에서 40%는 성장주에, 20%는 대형 우량주에, 10에서 20%는 경기순환주에, 그리고 나머지를 회생주에 분배하는 방식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종목에 대해 확신이 더 커진다면 그 종목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대박 종목은 의외로 회생주에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한 회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도 너무 비싼 가격에 매수했다면 결국 한 푼도 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수익을 거둔 주식이라 하더라도 무작정 전부 현금화하지는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완전히 떠나기보다는 종목을 교체하면서 시장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물론 정말 투자 기준에 맞는 회사를 찾을 수 없는 시기라면 일부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회사의 성장 이야기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대형 우량주가 40% 정도 상승했는데 앞으로 더 기대할 만한 호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 주식을 팔고 아직 오르지 않은 내력적인 다른 대형 우량주로 옮겨가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몇 달마다 마치 처음 그 회사를 조사하는 것처럼 새롭게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의 10% 손절 주문을 미리 걸어두면 결국 그 손절 주문이 걸린 종목에서는 정확히 10%의 손실을 실제로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한다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살 때는 마치 영원히 보유할 것처럼 철저하게 조사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손절매가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처음부터 확신이 부족했다는 뜻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손절매는 사실 주식을 본래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팔겠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손절매를 한 직후 그 주가가 거꾸로 수직 상승하는 불가사의한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단순히 가격이 2배가 되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막연한 법칙만 믿었다면 정말 큰 대박 종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식을 매입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마치 백화점에서 좋은 물건이 좋은 가격으로 나왔을 때를 포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식이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으로 풀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연말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세금 절세를 위한 매도가 몰리면서 12월쯤 주가 하락이 자주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몇 년에 한 번씩 시장 전체가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두려움을 억누르고 용기를 내어 매수하는 사람만이 기막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매입한 다음 모든 증거가 그 주식의 가치를 뒷받침해주고 모든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간다면 그때 섣불리 팔아버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실 주가가 오른 다음에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처음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는 처음에 이 주식을 매입했던 이유를 다시 떠올려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짜 적절한 매도 시점은 결국 우리가 그 주식을 왜 매수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산업이 특정한 외부 경제 요인에 명백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 경제 흐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저성장주는 주가가 30에서 50% 정도 상승하면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가가 올랐는데도 회사의 기초 체력이 악화되고 있다면, 가령 시장 점유율이 연이어 하락하거나 무리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한다면 매도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줄이거나 계속해서 다른 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역시 매도 신호입니다. 과도한 인수 비용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자사주 매입에 더 이상 나서지 않는 경우,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는 경우도 모두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야 할 신호들입니다. 주가가 이익선을 한참 웃돌거나 가격 지표가 정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면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다시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같은 업종 내 비슷한 회사들보다 가격 지표가 지나치게 비싸다면, 임원들이 한 번도 자사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면, 회사 매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부가 경기 침체에 특히 취약하다면, 그리고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면서 더 이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이 모든 신호들이 매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풀어드린 이 모든 원칙들을 한번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말 여러 번 곱씹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속 관찰력,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 세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뒤로소 진짜 의미 있는 투자 성과가 만들어집니다. 화려한 차트나 복잡한 공식보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동네 골목과 매장 안에 더 큰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파랗게 멍든 그 순간, 사실은 부자가 되기 직전의 신호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화면이 온통 파란불로 물들어 마음이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듯이 투자의 확신이 사라졌다면 검증된 투자, 거인의 사고방식을 빌려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월가에서 전설이라는 단어를 들을 자격이 있는 거의 유일한 펀드 매니저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연평균 29%라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단 한 해도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한 적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시장 평균보다 꾸준히 높은 성적을 내는 사람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투자를 조금만 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 거인은 펀드 매니저들이 실력보다 수수료로 먹고 산다는 뼈아픈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냉소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조차도 이 인물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무섭게 흔들리고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에게 그가 남긴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온갖 풍파를 다 겪어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지금부터 풀어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인기 없는 좋은 기업을 가급적 싸게 사고 나눠서 매수하며 기다리라는 조언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주식이 인기 없는 주식이고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며 도대체 얼마가 싼 가격이고 어떻게 나눠서 사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적으로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주가가 떨어질 때 느끼는 불안감 때문에 시장에서 황급히 빠져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며 위험을 과도하게 대비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최적의 매수 시점을 찾으려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경제 상황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획에 따라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시장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시장 상황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 말 모두 맞는 말이며 어쩌면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절대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락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입니다. 지난 70년간 주식시장이 다른 어떤 투자 대상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오는 동안에도 10% 이상 급락한 사례가 수십 번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상당수는 30% 이상 폭락한 무시무시한 급락이었습니다. 만약 시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모든 주식을 팔아치웠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아무리 끔찍한 폭락이라 해도 주가는 결국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가 하락은 놀라운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닌 그저 일상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니 좋아하던 우량한 주식이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폭락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주식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시장 붕괴를 피하기 위해 돈을 채권이나 예금에만 넣어두었다면
지난 60년간 이어진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을 놓친 것은 물론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자산가치 하락까지 그대로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자산을 갉아먹는 조용한 위협으로 다른 어떤 급작스러운 붕괴보다도 재산에 더 큰 해를 입힙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시장이 하락하면 부정적인 뉴스는 무시하고 싼 주식을 쓸어 담겠다고 다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새롭게 닥치는 위기는 항상 이전 위기보다 더 심각해 보이기 때문에 악재를 무시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두려워 시장에서 도망치지 않으려면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 전망에 따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정액으로 꾸준히 매수하는 적립식 투자의 연평균 수익률이 배당을 제외하고도 무려 21.55%에 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결국 신념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재무제표, 분석이나 수익 비율, 계산에 능통한 전문가라고 해도 신념이 없다면 부정적인 뉴스를 무시하고 주식을 사들일 수 없습니다. 최고의 펀드를 골랐다 해도 신념이 없으면 최악의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극에 달할 때 결국 가장 낮은 가격에 파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지난 70년간 주식의 평균 수익률은 연 11%였던 반면 국채와 채권의 수익률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떨어져도 결국에는 주식이 이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비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미래 자산 규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은퇴한 노부부가 평생 모은 자산을 가지고 매년 생활비를 충당해야 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는다면 분명 안전한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제안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70년간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은 10.3%였고 채권은 4.8%에 불과했습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주식의 수익률을 8%로 낮춰 잡고 모든 자산을 3% 배당을 주는 주식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년 생활비로 일정 금액을 빼서 쓰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생활비를 주식을 팔아서 마련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생활비를 다 쓰고도 총자산이 처음 투자한 금액의 거의 3배 가까이 불어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계산을 보면 주식보다 채권을 선호해야 한다는 마지막 근거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주가가 매년 정해진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주가는 규칙적이지 않고 몇 년 동안 떨어지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식을 선택했다면 주기적인 가격 조정을 견뎌야 하는 것은 물론 배당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주가가 크게 떨어진 시기에도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떨어져도 주식이 이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전체 자산을 주식에 투자한 상태에서 바로 다음날 시장이 폭락해 자산이 하루아침에 25%나 줄어들었다고 가정해도 보유한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면 20년 후에는 채권에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심지어 향후 20년간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어져 배당이 전혀 없고 주가 상승률도 과거 평균의 절반 수준인 4%에 그친다는 최악의 가정을 적용해도 매년 일정 금액을 빼서 쓰더라도 20년 후 포트폴리오 가치는 최소한 원금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라 해도 사실은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역사적 고점을 경험했을 때는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모든 매체가 낙관적인 전망으로 가득 찰 때가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었고 큰 폭의 하락이 언제든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은 지금의 분위기와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극단적인 비관론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펀드 매니저로 일하면서 겪었던 9번의 주요 하락 시기마다 물가 상승률 급등, 긴축 정책,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점은 결국 역사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이러한 위기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항상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작정 현금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싼 가격에 사기 위한 계획적인 현금 보유가 핵심입니다. 높은 수익률의 진짜 비결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부분은 중소형 성장주나 경기에 민감한 주식에 투자하고 다른 한 부분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보수적인 종목을 팔아 중소형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를 사들이고 시장이 오를 때는 많이 오른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를 팔아 보수적인 종목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조정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상대적으로 올라간 종목을 팔아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종목을 사는 일종의 리밸런싱 전략입니다. 전체 자산을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 투자하고 시간이 지나 비중이 변하면 다시 원래 비중으로 맞춰주는 방식인데 이렇게만 해도 장기적인 효과는 상당히 커집니다. 유명한 그래프 중에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준 경우와 한 종목에 몰빵해서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곡선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리밸런싱을 적용했을 때가 훨씬 더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전략은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진짜 높은 수익률의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말하지 못한 진짜 비결은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업을 묻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한 자동차 기업을 꼽았는데 당시 그 기업은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위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지 않고 종목 자체만 분석해서 투자하는 진정한 종목. 투자자에게 저가 매수는 가장 성스러운 가치입니다. 시장의 급격한 매도세로 순자산의 10에서 30%가 사라지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실제로 그 우려했던 자동차 기업의 주가는 8개월 만에 2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고르는 전략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운용했던 펀드는 16.5%의 높은 수익률을 거뒀는데 그 비결은 당시 보유했던 종목들의 가격이 수익 대비 3배에서 6배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가가 수익의 3배에서 6배에 불과한 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이 통용됩니다. 꽤 괜찮은 회사이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임에도 가격 지표가 낮다면 그 회사의 주가는 향후 몇 년 안에 의미 있게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 가격 지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권합니다. 아무런 기대도 받지 못하던 기업을 매수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판매 실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소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도 사람들은 결국 다시 자동차를 사게 마련이라는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시 그 자동차 기업은 파산 위기설이 돌면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재무제표를 빠르게 훑어본 결과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파산 소문이 크게 과장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는데 친구들과 동료 투자자들조차 미쳤다며 곧 파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호황장이 화려하게 시작되려는 시점이었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경기 회복의 신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은 산업 전체가 침체에 빠졌을 때 경기 순환 산업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호황을 맞이한다는 점이며 언론은 항상 단기적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경기 순환주의 단기 침체에 과도하게 호들갑을 떨어 주가를 끌어내리는 데 일조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의 비관적 전망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면 반드시 재무제표에서 현금 비중과 부채 현황을 빠르게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경기순환주는 침체기를 버텨낼 수만 있다면 호황기에 크게 반전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의 핵심은 성장주나 기수주가 아니었다는 고백도 흥미롭습니다. 펀드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흔히 거론되는 화려한 성장주가
펀드 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하면서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거둔 진짜 비결은 의외로 외식업과 소매업 투자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외식업과 소매업은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하기 굉장히 쉬운 투자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매장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자 대상입니다. 한 지역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매장이라면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매년 이익이 20에서 30%씩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투자 신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식당 체인 투자에서는 무려 50배의 수익률을 거두었고 한 주택용품 판매점에서는 15년 동안 260배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주택용품 판매점은 1년 만에 매도했다가 이후 엄청나게 후회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공통점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매장이 한창 늘어나는 사업 초기에 투자하며 매년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유통주 역시 매장이 한 지역에서 성공을 거둔 뒤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지 충분히 살펴본 다음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서 경영 상황을 점검하기가 비교적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끊임없는 발품과 직접적인 관찰이었습니다. 특별한 전략을 세운 적이 없으며 종목 선택은 전적으로 발품과 경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냄새를 쫓아 추적하는 훈련된 사냥개처럼 한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다니며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디엔가 항상 저평가된 주식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투자 비결은 그저 끊임없이 발품을 팔아 지금 보유한 종목보다 더 저렴하고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1등 기업보다 2등 기업이 돈을 더 벌어다 준다는 통찰도 인상적입니다. 당시 선호했던 주식은 소매업체와 중소형 기업, 이른바 2등 주식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대형 우량주에 투자할 때라고 조언했지만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대형 우량주는 흥분할 만한 요소가 없었고 2등 주식보다 가격이 2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돈도 더 많이 벌어다 준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조건도 명확합니다. 금리가 매우 높았던 시기에는 주식 손실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이 아니라 채권 수익률이 주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앞섰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장기 국채 수익률이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보다 6% 이상 높을 때만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옮겨가는 전략을 사용했는데 이후 장기적으로는 다시 주식이 채권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그 원칙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 가진 특징을 정리해보면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분위기를 살피고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를 빠르고 간단하게 점검하는 방식이 핵심이었습니다. 한 할인 매장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았고 재무제표는 점점 튼튼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이익은 증가하고 부채는 줄어들고 있었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투자하기에 완벽한 조건이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그 할인 매장 투자는 300%의 수익률로 보답해 주었습니다. 매장의 직원들과 고객들은 그 매장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고 눈치 빠른 투자자라면 이러한 호황의 신호를 먼저 알아채고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해 매장에서 물건을 사느라 쓰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목 선정은 결국 예술이자 동시에 과학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위험해집니다. 머리를 재무제표, 더미 속에 쳐박고 계산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재무제표만으로 기업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수학자들과 회계사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직관과 감각으로만 종목을 고르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예술과 과학과 직접 발로 뛰는 경험이 골고루 결합되어야 합니다.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주로 사는지 직접 살펴봐야 할 때 많은 전문 투자자들은 책상 앞에서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결론은 주식시장에서 급락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급락 이후에는 더 큰 급등이 뒤따라오면서 결국 시장은 우상향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계좌가 파랗게 물들어 속상하시더라도 좋은 기업이라는 조건만 갖췄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큰 수익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약세장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여유 자금이 없더라도 포트폴리오 안에서 리밸런싱을 실천한다면 충분히 훌륭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아예 투자를 시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투자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경험을 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결국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과정이며, 지금처럼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분명 더 큰 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가진 정보가 사실은 여러분의 거실 소파에도 똑같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월가의 애널리스트가 밤새 분석하는 정보보다 여러분이 오늘 퇴근길에 마주친 동네 매장 하나가 더 정확한 투자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가만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스스로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년간 시장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직접 밝힌 개인 투자자의 숨겨진 우위에 대해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기관보다 개인이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가진 정보와 개인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 사이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들은 일반인이 절대 알 수 없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현업에서 오랜 시간 일해본 전문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런 특별한 정보 격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정공시 제도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빠르거나 더 깊은 정보를 얻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 전업 투자자로 활동하다가 이후 기관에서 자산을 운영하게 된 전문가들조차 두 영역 사이에 정보의 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의 자유로움에서 갈립니다. 기관이 운영하는 주식형 펀드는 규정상 일정 비율 이상을 항상 주식으로 채워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되어 위험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자금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자금이 주로 시장에 한껏 달아오른 시점에 몰려든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들릴 때 비로소 투자를 시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값을 더 비싸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하고 싶을 때 투자하고, 시장이 두려워질 때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완전한 시간적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개인 투자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 펀드의 운용 수익률과 그 펀드에 실제로 가입했던 고객들이 시현한 평균 수익률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펀드 자체는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냈지만 정작 그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은 펀드 수익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비자들은 펀드 수익률이 좋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에야 가입하고, 성과가 부진해지면 곧바로 환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턴은 개별 종목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떤 대형 우량주가 과거 수십 년간 수십 회 올랐다고 해서 그 종목에 투자한 모든 사람이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안 좋은 시기에 사서 안 좋은 시기에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종목 선택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가 진짜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첫 번째 조언은 투자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내용입니다. 바로 거주할 집을 먼저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 조언의 핵심 논리는 심리적 안정이 있습니다. 만약 집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고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극심한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반면 안정적인 거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 투자가 잘 되지 않아도 당장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훨씬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조언이 아니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기반을 다지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한 달 사이에도 절반 가까이 빠질 수 있고 또 한두세 달 만에 수배로 뛰어오를 수도 있는 극심한 변동성을 가진 공간입니다. 만약 당장 써야 할 돈이나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런 변동성의 시기를 절대 버텨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급락한 시기에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과도한 빚을 끌어다 투자한 경우였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면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도 반대매매라는 강제 청산 시스템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장 싼 가격의 주식을 빼앗기듯 팔게 됩니다. 실제로 시장이 가장 깊은 바닥을 찍고 바로 다음날 반등이 시작되기 직전의 빚 때문에 주식을 강제로 정리할 위기에 놓였던 사례들이 적지 않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불과 하루 차이로 전체 자산을 송두리째 날릴 수도 있었던 아주 위태로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강조되는 부분은 정말 의외입니다. 머리가 좋은 것보다 인내심과 상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깊이 공부하고 복잡한 지표를 분석할수록 더 좋은 투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를 너무 쓰게 되면 자꾸 미래를 예측하려는 함정에 빠집니다.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경기가 어떤 모양으로 회복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투자 시점을 맞추려는 시도는 사실상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그런 복잡한 예측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돈을 잘 벌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투자는 지능지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좋은 투자 아이디어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가장 유명한 통찰 중 하나는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장소는 다름 아닌 우리 집 근처라는 것입니다. 매일 다니는 동네 슈퍼마켓이나 쇼핑몰에서 유독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는 제품이나 매장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바로 투자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거나 어떤 음식점에 항상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면 이것은 전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보다 훨씬 더 빠르고 생생한 시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발견한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를 찾아내어 투자한 뒤 수십 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사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그대로 투자 결정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제품이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오랜 기간 사랑받을 것인지 구분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가 순식간에 사그라든 식품들의 사례를 떠올려보면 이 차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때쯤이면 이미 주가는 그 인기를 충분히 반영하고 한참 올라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투자의 첫걸음일 뿐이지 그 자체가 매수의 최종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인기가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인기 제품이 전체 매출의 10에서 20% 수준까지 차지하기 시작해야 실제 영업이익에 의미 있는 개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화제성만 있을 뿐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라는 조언은 무조건 따라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특정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분야의 흐름과 향후, 추이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경험과 지식이야말로 진짜 정보의 비대칭성을 만들어내는 핵심 자산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강조되는 것은 최소한의 공부입니다. 흔히 식료품을 살 때 기울이는 정도의 노력만이라도 종목을 고를 때 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결코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주변 사람의 추천만 듣고 그대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하면 그 이유나 근거를 묻지도 않고 바로 따라 사는 행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진정한 투자자라면 적어도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매출 구조가 어떤지, 최근 실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도는 직접 찾아보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보유 중에 신경을 꺼도 되는 주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잘못 이해해서 한번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장기 투자라고 착각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장기 투자란 길게 보유할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지 아무 관심도 없이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보유한 기업이 처음 생각했던 아이디어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관련 뉴스를 꾸준히 확인하고 분기에 한 번씩은 회사 상황을 체크하며 1년에 한두 번은 직접 탐방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만약 처음 투자했던 아이디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매도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전문가가 모여서 의견을 낸다고 해도 그들의 말이 동시에 모두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본인이 내려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의견을 100%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만약 스스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사실 그 종목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결국 모든 투자 원칙을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입니다. 종합해보면 개인 투자자가 가진 진짜 강점은 결국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투자 시점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정해진 규모의 제약 없이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좁은 영역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일상에서 얻는 직접적인 경험과 관찰이 때로는 어떤 전문 분석보다도 더 빠르고 정확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런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먼저 다지고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하며 최소한의 공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공포에 떨며 보유 주식을 던지는 대신 인간의 본성과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묵묵히 자신의 판단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결국 시간이 흐른 뒤 가장 큰 보상을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고 혼란스럽게 느껴지실수록 오히려 이 원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의 투자 여정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앞서 다룬 내용에 이어 종목을 실제로 어떻게 분류하고 골라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모든 주식이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종목들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성장주입니다. 매출이나 이익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산업에 속한 회사들로 배당을 꾸준히 주는 경우가 많지만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대형 우량주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안정적인 회사들이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거의 없어서 큰 수익을 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순환주입니다. 산업의 업황에 따라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유형으로 업황이 좋아지기 직전에 사고 꺾이기 전에 팔아야 하는 일종의 타이밍 싸움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네 번째는 회생주입니다. 흔히 턴어라운드 주식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로 부도 위험이 사라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여러 배 뛰어오를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산주입니다. 재무상태표에 잡혀있는 자산의 실제 가치가 장부상 가치보다 훨씬 높은데 시장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고성장주입니다.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으로 특히 규모가 작은 소형주일 때 그 성장 속도가 훨씬 가파를 수 있습니다. 매출이 이미 큰 대기업이 2배로 성장하는 것보다 작은 기업이 매출을 2배로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목을 분류하는 안목을 가졌다면 이제는 실제로 매력적인 종목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다소 의외인데 회사 이름이 따분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평범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회사일수록 시장의 관심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저평가된 상태로 오래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화려하고 세련된 이름으로 바꾸는 회사들은 오히려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마케팅적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업 자체가 따분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뛰어들 수 없는 진입장벽이 있는 지루한 사업일수록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분야의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다들거리는 사업일수록 경쟁자가 적어 안정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업 분할이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큰 기업에서 사업부가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가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장이 정체된 산업에 속해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 전체의 성장이 멈췄다고 평가받는 분야에는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남아 확고한 지위를 차지한 기업은 오히려 안정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의외의 호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회사 내부 관계자가 자신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회사도 긍정적인 징후로 꼽힙니다. 반대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유형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량하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좋은 회사라는 평판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다각화가 지나치게 진행된 기업입니다. 이는 본업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전혀 관련 없는 신사업에 무분별하게 투입하는 경우로 결국 자기 자본이익률이 떨어지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희석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경영진이 회사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주주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밀한 소문을 통해 알게 된 종목입니다. 누군가가 본인에게만 알려준다는 정보는 이미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정보는 화려한 소문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관찰하고 체득한 경험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는 이름이 지나치게 세련되고 멋진 주식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따분한 이름의 정반대, 개념으로 화려한 이름 뒤에 실속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제 이 모든 통찰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결국 주가는 이익의 함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이론을 동원하더라도 기업의 이익이 꾸준히 늘어난다면 주가는 결국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산 대비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부상에 기록된 자산 가치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이나 설비 같은 자산은 장부에는 높은 가치로 기록되어 있어도 실제로 팔려면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산 가치보다는 이익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소음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세상이 여러 번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런 극단적인 사건이 매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일수록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차분히 투자를 이어간 유명한 투자자들의 사례처럼 너무 많은 정보와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에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늘 합리적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큰 수익을 거둔 종목들의 성과는 투자한 시점으로부터 3, 4년이 지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등락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을 기다리는 인내심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가장 큰 보상을 가져다주는 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화려한 성과의 배경에는 시대적인 행운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활동했던 시기는 미국 시장이 오랜 약세장을 끝내고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전환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회가 풍부했던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운영하던 펀드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초과 수익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점도 솔직하게 짚어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는 거꾸로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가 가진 또 하나의 강력한 장점을 보여줍니다. 운용 규모가 작을수록 더 유연하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고 소형주처럼 큰 자금이 들어가기 어려운 영역에서도 자유롭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는 시간의 자유와 규모의 유연함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동시에 손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 두 가지 무기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누구든지 시장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